안녕하세요, 부천나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주제는 여러분들의 미래는 예측 가능한가요? 라는 주제로 설명을 드릴 텐데 예측 가능합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한 말씀을 드리면 모르고 안 하는 사람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알고도 안 하는 사람들은 이 영상을 보면서 다시 한번 힘내주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은 본인의 미래를 모르시는 분들에게 알게 하기 위한 목적이고, 이 부동산 시장에서 돈 버시는 분들이 알고 있는 이 비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이랑 좋아요 한번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의 미래는 예측하기 쉬워요. 그게 뭐냐면 지금 본인이 벌고 있는 연봉으로 나중에 얼마만큼 모을 수 있는지 한번 계산을 해보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시나리오를 가져왔는데, 또 연봉을 작게 잡으면 당연히 잘 살기 힘드니까 제가 애초부터 연봉을 8천으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26살에 신입사원이 8천을 받는 거죠. 이 정도면 뭐 직장인들 중에서 상위 1%라고 봐도 되겠죠. 1%인 사람이 얼마만큼 모을 수 있는지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 계산식에는 물가 상승률도 포함을 해놨어요. 2% 정도로. 진급을 할 때마다 연봉이 뛰는 것도 다 계산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모을 수 있는 돈은 1년에 2,500 정도 생각하고 제가 모을 수 있는 돈을 계산을 한 거예요. 그 다음 여기 32에는 이제 결혼한다는 가정하에 마이너스 4천 정도를 했습니다. 1년에 4천만원 정도는 쓰겠죠, 아이가 있으면.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여러분들이 35년 동안 일을 하면 모을 수 있는 돈이 25억이에요. 저 25. 나쁘지 않죠? 이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적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자, 이게 35년 후예요. 35년 뒤에 이 25억이라는 가격이 지금의 25억이랑 가치가 똑같을까요? 당연히 다르겠죠. 그 다음 이 가격만 봐도 지금 25억 가지고 강남에 한 채도 못 사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기준으로 상위 1%의 직장인이 35년 동안 돈을 모아도 강남에 집 한 채는 못 삽니다. 그 다음 이 25억이 지금 현재 25억 값어치가 아니기 때문에 60세 때 은퇴했다고 치면 한 30년 정도 남았다고 치면 이 30년 동안 이 돈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10년 전에 물가는 어땠을지 궁금해가지고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검색을 해보니까 자, 이때는 중소기업 가장 월급이 50만원이고 서울 아파트 한 채가 1200만원이었대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아셔야 될 게 월급은 그렇다 치더라도 서울 아파트 한 채가 1200만원이었던 거는 지금 서울 중위 가격을 그냥 10억이라고 칠게요. 당연히 이때가 1200만원이면 지금 100배가 뛴 거예요. 10년 동안 25억을 벌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게 나중에 100분의 1의 값어치가 돼버리면 이걸로 집을 사기는 힘든 거죠.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계산을 해보셨으면 상위 1%의 직장인도 서울에 집 한 채 사고 편하게 살기는 힘들다 라는 걸 지금 아셨을 거예요. 아셨으면 그 다음 단계로 뭘 해야 되냐면, 이게 제가 만든 러프한 자산 플랜인데 기본적인 본인의 월급 이 부분은 지금 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놨고, 지금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될 곳은 이 세 군데예요. 그 다음 여기서 여러분들이 제 유튜브 채널을 보시는 이유도 이쪽 재테크에서 이제 부동산 부분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제2의 월급, 파이프라인이라 그러죠. 이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서 이 파이프라인을 전부 다 이 재테크 쪽에 꽂아야 돼요. 꽂고 이 재테크가 돈을 굴려서 자산 증식이 이루어지게 해야 되는 구조죠. 근데 여기서 또 이 재테크를 왜 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재테크 중에서 부동산 투자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부터 설명을 드릴 텐데, 이 내용이 좀 길 수 있지만 부동산 투자를 하시려면 진짜 이 부분은 꼭 아시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부동산 투자 방법이랑 부동산을 보는 시각을 설명드릴 테니까 꼭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봐주시기를 권해드릴게요. 이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바로 이 부동산 자체의 가치와 그다음 가격이에요. 아파트로 예를 들면 그 아파트의 가치는 변하지 않지만 이 가격은 변할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격과 가치를 다르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격이란 거는 가치를 평가하는 요소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많이 아시는 수요와 공급 곡선에 의해서 가격이 만들어진다, 이게 가장 기본 개념인데, 어쨌든 가치가 변하지 않아도 가격은 변할 수 있다. 단순히 짜장면만 생각해봐도 30년 전에 짜장면 맛과 지금의 짜장면 맛의 차이가 있나요? 차이가 없죠. 차이가 없는데 뭐가 바뀌었죠? 바로 가격이 바뀌었죠. 그래서 가치는 변하지 않았지만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생각해보고, 그 다음 실제로 이 가치가 올라간 거일 수가 있잖아요. 가치가
그래서 저희는 이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요 가치라는 부분과 가격이라는 부분을 따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거예요. 첫 번째로 가치는 그대로인데 가격이 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디플레이션과 인플레이션이에요. 디플레이션과 인플레이션은 자산의 가치는 그대로지만 그 가격이 변할 수 있는 그 요건들을 말하는 거예요. 인플레이션부터 설명을 드리면, 인플레이션이 뭐냐면 현금 가치가 상승한다는 거예요. 이게 현금 가치가 상승하면 당연히 좋죠. 저희 직장인들한테는.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월급의 가치가 올라가니까 그 월급으로 살 수 있는 물건들도 많아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현금 가치가 상승하면 이제 물가도 하락해요. 물가가 하락하면 어떻게 돼요? 저희 입장에서는 좋죠. 이제 같은 돈으로 원래 두부 하나를 샀다고 하면 내일은 이제 두부 두 개를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좋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잠깐이고, 이게 사람들의 심리가 어떻게 되냐면 현금 가치가 상승하고 자산 가격이 하락하면 소비가 더 잘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왜 위축이 되냐면 내일이 오늘보다 더 싸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싸지니까 사람들이 지금 살려다가 안 사는 거예요. 살려고 마음을 먹었더라도 한 달 뒤면 더 싸겠네? 라는 생각에 소비를 안 해요. 소비를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물가가 하락하죠. 물가가 하락하고 동시에 이제 물가가 하락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해요. 왜 투자를 안 하냐면 기업들도 똑같은 생각인 거죠. 지금 투자를 하면 비싼데 몇 달 뒤면 더 싸지겠지? 더 싸지겠지라는 그 생각에 투자를 안 하고 이제 소비가 위축됐기 때문에 이제 고용도 감소하는 거죠. 고용도 감소하고 그 결과 이제 임금도 삭감되고 실업이 많이 발생하는 거죠. 여기에 따라서 계속 이렇게 돌고 도는 게 디플레이션이에요. 자산 가격 계속 하락하고 소비되고 이제 물가 하락하고 이제 고용 감소되고. 이거를 잘 설명한 여기 만화가 있는데 보시면 이제 요 사람이 이제 어제는 1,000원이었는데 반값이 됐네? 라고 해요. 이제 두부가 이제 한 번 500원에 파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 지나가던 사람이 얘기를 해요. 오늘은 안 사야겠다. 왜냐면 내일 더 내리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실제 이제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재고가 쌓이죠. 재고가 쌓여서 장사가 안 된다 생각하고, 이제 기업에서는 또 생각을 하죠. 어제 만든 두부도 안 팔렸는데 오늘은 쉬어야겠다.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나 혼자도 해도 되니까 직원을 내보내고, 이제 직원을 내보내면 이 사람들이 이제 직장에 돈이 없으니까 뭐 구매를 못하고 실직자가 되고, 이게 계속 반복되면 경제가 바닥으로 나락을 가는 거죠. 정말 디플레이션이 오면 나락으로 가요. 나락으로. 저희는 어쨌든 부동산 투자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이 부동산 투자 관점에서 디플레이션이 일어나면 그럼 우리는 대출은 어떻게 되는가? 자, 잠깐 생각해보면 아까 현금 가치가 계속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현금 가치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대출을 지금 받는 게 가장 가치가 없는 일이에요. 만약 제가 대출을 1,000원을 빌릴 수 있다고 쳐요, 은행에. 그럼 1,000원을 지금 빌리는 것보다 한 달 뒤에 빌리는 게 더 가치가 높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받는 게 가장 가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대출을 안 받죠. 사람들이 대출을 잘 안 받고 그 다음 있던 대출을 갚아요. 왜냐하면 그 현금 가치가 올라간다는 거는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금리가 위로 치솟기 때문에 이 금리 치솟는 거를 감당할 수 없으므로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처분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을 했다고 하면 주택담보대출을 갚기 위해서 이 자산들을 팔아버려요. 자산들의 매물이 많이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자산이 또 많이 가격이 하락하겠죠. 결론적으로 디플레이션 시대에는 대출을 안 받는 게 이득이고 부채를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대출을 갖기 위해 본인의 실물 자산들을 처분하게 되는 거죠. 만약 디플레이션이 오면 저희가 해야 되는 행동은 이제 가장 많은 현금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디플레이션의 가장 큰 예가 뭐냐면 세계 대공황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인데 세계 대공황은 1930년도에 발생했죠. 그 당시 이제 대공황 때 미국의 GDP가 60%가 날라갔대요. 어마어마한 거죠. 60%가 날라가고 독일의 경우는 노동인구의 44%가 실업자가 됐대요. 그러니까 거의 2명 중에 1명은 실직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경제가 활성화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직자가 많이 나오고 기업이 파산하고 하니까 갑자기 경제 그 시스템이 무너진 거죠. 대공황 이후 3년간 미국 시가총액 88%가 날라갔대요. 거의 뭐 여기 대부분 휴지 조각이 된 거죠. 100만 원 하던 주식이 12만원까지 떨어진 거죠. 12만원 떨어진 거니까 거의 자산 가격이 완전 반의 반토막이 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한 정책이 뉴딜 정책이죠. 이 뉴딜 정책의 기본적인 근간은 그거 일자리 만들기예요. SOC 투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병원이나 다리, 공원 이런 그 건설 쪽에 자금을 투입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거죠. 일자리를 만들어서 경제가 돌게 만든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뉴딜 정책을 통해서 대공황을 극복했고, 이제 경제학자
피셔 유명하죠. 이제 피셔가 한 말이 있는데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경우 경제 전 영역에 걸친 파산 이후에 상황이 안정될 수 있을 뿐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디플레이션이 엄청난 파급 효과를 미치는 거예요. 이렇게 세계 대공황도 겪고 하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디플레이션을 원해요, 안 원해요? 안 원하죠. 디플레이션이 오는 걸 극도로 싫어해요. 왜냐하면 디플레이션 오면 우선 자동적으로 경제가 하락하기 때문에 그 디플레이션의 신호 자체를 정말 싫어합니다. 자, 그러면 디플레이션의 반대는 뭐냐? 반대는 뭐냐면 바로 인플레이션이에요.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인플레이션 시대죠.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잘 아셔야 돼요. 이렇게 한 번만 공부해두고 그 다음 내가 할 길만 정해두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계속 공부할 필요는 없고 지금 한 번만 딱 들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뭐냐면 통화량의 증가로 화폐 가치가 하락하고 모든 상품의 물가가 전반적으로 꾸준히 오른 경제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그 통화량이 늘어나는데 왜 화폐 가치가 하락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돼요. 여기 지금 짜장면이라고 할게요. 이게 원래는 3,000원인데 돈을 이제 정부에서 2배를 풀었어요. 그러면 제가 수중에 3,000원을 갖고 있는데 갑자기 내 수중에 보니까 6,000원이 있는 거죠. 6,000원. 6,000원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짜장면을 2그릇을 사 먹을 수 있네? 편하게 막 사 먹는 거예요. 편하게 막 사 먹다 보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저희가 아까 그 그래프로 봤었죠? 사람들이 수요가 많아져요. 수요가 많아지면 어떻게 되냐? 공급은 그대로인데 수요가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원래 3,000원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6,000원까지 가는 거예요. 이래서 이 기본적인 원리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지금 정부에서 계속 돈을 푼다고 하는데 돈을 풀면 좋은 게 아니에요. 돈을 풀면 누가 고생하냐면 일반 그 월급쟁이들이 힘든 거예요. 일반 직장인들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당연히 딱 받을 땐 좋죠. 이 30만 원을 받을 땐 좋아요. 30만 원 받으면 좋은데 이 30만 원이 나만 받으면 돼요. 나만 받으면 좋은 건데 나만 받는 게 아니잖아요. 전 국민이 다 받기 때문에 이거는 그대로 나중에 인플레이션이 돼서 물가 상승률이 올라가요. 그래서 요즘 보면 원자재 값이 많이 오르잖아요. 원자재 값이 오르면 또 물가가 오르는 거죠. 결론적으로 정부에서 돈을 풀면 화폐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이제 물가가 전반적으로 오른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화폐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산들이 다 가격이 상승해요. 대표적으로 부동산, 그 다음 주가인 거죠. 주식. 이런 게 가격이 상승해요. 그래서 어쨌든 자산 가격이 상승하고 소비가 활성화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갑자기 돈이 많아지다 보니까 소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소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물가가 상승하고 물가가 상승하면 어떻게 돼요? 기업들이 또 투자를 하는 거죠. 기업들도 투자하고 생산하고 소비가 활성화되니까 고용도 증가하고 그 다음 여기 따라서 임금도 상승하는 거죠. 이렇게 계속 도는 거죠. 이렇게 하면 보면 엄청 좋아 보이잖아요. 맞죠? 이게 보면 다 좋은 거밖에 없어요. 소비 활성, 물가 상승, 임금 상승 다 좋은 면만 있는데 이게 다 좋은 면만 있는 건 아니에요. 만화로 있는 걸 제가 가져왔는데 여기 보시면 사람들이 돈이 없어 쓰지 못하는 거 화폐를 더 찍자고 그러니까 화폐를 계속 찍는 거죠. 화폐를 계속 찍으면 시중에 돈이 많아지면 그러니까 시장의 공급량은 정해져 있는데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계속 다 팔렸다고 해서 다음날 오니까 이 판매자가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수요가 많으면 가격을 좀 올려도 되겠다. 그래서 가격을 올리는 거죠. 여기 이제 기본적인 인플레이션 시퀀스고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인플레이션이 좋은 것처럼 느껴지는데 또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에요. 물가가 오르면 그럼 누구한테 안 좋냐? 월급 받는 직장인들이 손해가 보게 돼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월급을 받았는데 이 월급 받는 돈이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거야. 내 월급은 근데 안 올랐잖아요. 아까 임금이 상승한다고 했지만 그 상승률이 아마 물가 상승률에 따라가지를 못할 거예요. 물가 오른 만큼의 월급을 올려주면 다행이지만 그쵸 다행인 거죠. 근데 대부분 그렇지 못해서 소득 격차가 심해지는 거죠. 지금 현재와 같은 시대인 거죠. 지금 시대죠.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나 사회가 불안전해지는 원인인 거죠. 또 이게 발생하면 뭐가 되냐면 그 노동력이 감소해요. 왜냐하면 돈을 아무리 벌어도 돈의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나의 노동력이 무의미해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아파트 값이 이전에 뭐 5억이었는데 지금 다 10억 넘어가잖아요. 10억 넘어가니까 옛날에는 뭐 진짜 열심히 맞벌이해서 뭐 5년만 저축하면 살 수 있었어요. 뭐 이런 희망을 가지고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5년이 아니라 10년, 뭐 20년은 저축을 해야 살 수 있는 돈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포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박탈감이 심해버리는 거죠. 이것도 엄청나게 큰
안 좋은 현상이죠. 그 다음 이제 빚을 갚을 사람은 유리하고 빚 받을 사람은 불리하게 된다. 이게 뭔 말이냐면 저희는 이제 대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현금 가치가 계속 떨어져요. 대출을 지금 받는 게 가장 가치가 높은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 달 뒤에 받는 가치보다 지금 받는 가치가 더 높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대출을 빨리 받아요. 대출을 받고 실물 자산을 구입하는 거죠. 부동산이나 주식을 구매하는 거예요. 아까 여기 자산 가격이 상승한다고 했잖아요. 사람들이 대출을 받아서 실물 자산을 그냥 구매하는 거예요, 계속. 왜냐면 이 자산을 또 구매해 놓으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자동으로 이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대출을 갚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그럼 인플레이션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가장 중요한 것은 공급량을 늘리는 거예요. 아까 보시면 여기 그림에도 나와 있듯이 물건 양은 정해져 있다고 했잖아요. 수요가 많은데 소비가 활성화되고 수요는 많아져요. 수요는 많아지는데 공급량이 지금 안 되는 거죠. 공급량이 딸리다 보니까 물가가 상승하는 건데 그럼 수요가 늘어난 만큼 공급량도 늘려주면 당연히 물가가 상승을 안 하겠죠. 물가 상승 안 하면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그냥 이제 평온하게 계속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 인플레이션을 막으려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공급량을 늘리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진짜 원리예요. 기본적인 가격을 결정하는 기본적인 원리. 이 수요와 공급 곡선을 꼭 이제 알아야 돼요. 그래서 물가를 내리기 위해서는 상품 공급량을 늘리고 아파트로 이제 예를 들면 그럼 아파트 값을 잡기 위해서는 아파트 공급량을 늘려야 되죠.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게 규제를 계속해야 될 게 아니라 이 아파트 공급량 Y를 늘려야 돼요. 또 유명한 요 공식이 있죠. 이 공식이 뭐냐면 피셔의 교환 방정식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유명한 경제학자 피셔의 교환 방정식인데 이것도 이제 살짝 이해를 하고 가시면 좋아요. 이거 이제 한번 들어보시면 이게 MV는 PY라는 이제 공식인데 M이 통화량이에요. M이 통화량. 지금 정부에서 찍고 있는 돈들, 정부에서 풀고 있는 돈들, 미국도 엄청나게 풀고 있죠. 돈들이 전부 다 통화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통화 속도, 회전수. 자, 이게 뭐냐면 돈이 한 바퀴 도는 회전이에요. 아파트로 예를 들면 아파트가 1년에 100개가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이게 200개가 팔린다. 200개가 팔리면 이제 이게 속도가 늘어나는 거죠. 근데 이게 또 한 300개가 팔린다. 훨씬 또 늘어나는 거고. 만약에 이게 50개가 팔린다. 그러면 줄어드는 거죠. 이게 바로 통화 속도. 그 다음 가격. 거기에 따른 이제 가격이 형성되는 거고. Y가 공급량이에요, 공급량. 공급량은 아파트를 새로 짓는 것 뿐만 아니라 1년 동안 아파트가 나오는 공급 물량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신규 물량 플러스 기존에 있는 아파트들의 이제 매매 물량인 거죠. 그러니까 집을 내놓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당연히 공급량도 늘어난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때요? 지금 저희 부동산 시장을 보시면 이 신규 공급 물량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기존에 있던 물량들이 나와야 안 나와요? 사람들이 안 팔죠. 공급량이 지금 급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가격을 줄이려면 간단하게 얘를 늘리면 되죠. 저희 다들 수학 시간에 배웠죠. 얘를 늘리면 가격이 떨어지고 얘는 줄이면 돼요. 얘는 줄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러면 아파트 가격을 잡으려면 통화량 줄이고 회전 속도도 줄이고 공급량을 늘리면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이 공급량을 늘리는 거죠. 통화 정책은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정부는 대출 및 세금으로 사람들의 구매력 부위를 낮춰서 집값을 잡으려 했으나 이건 제 생각이에요. 이게 정부가 대출이랑 세금을 막는 게 이게 부위를 막는 거죠. 회전수. 그러니까 대출을 쪼이고 세금을 많이 때려서 이게 아파트를 많이 못 사게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공급을 늘리거나 통화를 뭐 줄이거나 한 게 아니라. 그래서 부위를 낮춰서 집값을 잡으려고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우선 이제 통화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공급량은 어때요? 뭐 아파트 안 짓고 있잖아요. 지금 뭐 재건축 재개발도 승인 안 해주고. 어쨌든 공급량이 줄어들고 있으니까 당연히 가격이 오르고 플러스 오히려 부위가 증가했어요. 이게 왜 부위가 증가했냐면 솔직히 4, 5년 전까지만 해도 20, 30대가 집을 구매하지 않았어요. 결혼해서 신혼집을 구할 때 옛날 마인드는 뭐였냐면 우선 전세로 들어가서 살다가 이제 나중에 자식이 생기고 그럴 때 이제 집을 구매하는 게 약간 공식이었다고 해야 되나? 거의 한 40대, 50대가 대부분 이제 구매자였어요. 근데 지금 어때요? 지금 정부가 계속 이제 여러 가지 대출이랑 세금에 대한 대책을 내놓으면서 이제 20, 30대가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40대, 50대 뿐만 아니라 20, 30대가 지금 집 구매하는데 폭발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뭐 어떻게 돼요? 기존에 이제 수요가 있잖아요, 수요.
이 또 단순한 수요 공급 곡선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수요가 원래 이 정도였는데 그래프상으로 이 정도였는데 갑자기 20, 30대가 전부 다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수요가 빵 뛴 거예요. 두 배로 빵 뛰는데, 근데 지금 공급량은 어때요? 아파트 공급량은 이게 날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요. 날이 갈수록 줄어드는데 수요가 두 배로 뛰다 보니까 가격은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거죠. 단순한 이론인 거죠. 어쨌든 요 공식에 의해서도 지금 아파트 값이 올라가는 게 이해가 된다. 인플레이션이랑 디플레이션을 그러면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없냐? 아니요,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선택을 어떻게 하냐면 가장 좋은 게 바로 통화 정책이에요. 통화 정책. 왜 이게 통화 정책으로 이 인플레이션이랑 디플레이션을 조절할 수 있냐면 바로 금리로 이게 조절을 하는 거예요. 이게 금리가 맨날 뉴스 기사 나오잖아요. 금리 올린다, 내린다. 여기에 사람들이 왜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냐면 그 시스템을 알아야 돼요. 자,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금리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어쨌든 부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돈을 빌린 대출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자가 어떻게 돼요? 이자가 올라가요. 이자가 내가 원래 10만 원을 냈는데 지금 이제 금리가 오르면 20만 원을 내잖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시중에 있는 돈을 걷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중에 있는 돈을 이제 금리가 오르면 시중에 있는 돈을 싹 걷어들여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까 화폐 가치는 어떻게 된다? 화폐 가치는 그 돈의 양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했잖아요. 돈의 양이 줄어들어요. 돈의 양이 줄어들면 어떻게 되죠? 이제 화폐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 디플레이션이에요. 통화량 억제하고 금리를 상승하면 시중에 돈이 회수되므로 현금 가치가 올라가죠. 현금 가치가 올라가면 딱 이제 여기서부터 또 시작을 하는 거예요. 디플레이션 시작점으로 들어와서 이제 디플레이션이 시작되는 거죠. 그 다음 또 반대로 하면 되죠. 인플레이션은 통화량 증가시키고 금리를 하락시키면, 금리를 하락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대출을 더 많이 받죠. 왜냐하면 금리가 싸니까 대출을 많이 받는 게 무조건 이득이잖아요. 또 대출을 많이 받으면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고 그럼 현금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현금 가치가 떨어지면 딱 여기서부터 또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다시 조금씩 인플레이션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정부에서 이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을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는 게 바로 금리랑 이제 통화량인 거죠. 여기서 결론을 내드리면 아까 저희가 계속 이제 가치랑 가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가치가 변하지 않았는데 가격이 변하는 현상이 두 가지, 디플레이션이랑 인플레이션이 있죠. 근데 아까 디플레이션 오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디플레이션 오면 거의 이제 대공황으로 빠지는 거예요. 경제가 순환이 되지 않고 침체되고 실업률 늘어나고 물가 떨어지고 부동산 가격 떨어지고 하니까 이게 경제가 침몰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부랑 전 세계, 이건 진짜 전 세계 다 똑같아요. 디플레이션을 용납하지 않아요, 진짜. 왜냐? 디플레이션보다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좋거든요. 정부는 적절한 인플레이션을 계속 유발시켜요. 정부가 계속 매년 돈을 찍잖아요. 그 돈을 찍는 게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20, 30년 전 물가를 확인해보면 알 수 있어요. 짜장면 값이 20, 30년 전에는 얼마였죠? 1,000원 미만이었죠? 1,000원 미만이었는데 지금은 뭐 5,000원, 6,000원 하잖아요. 단순하게 짜장면의 가치는 변하지 않았는데 가격은 올랐다 이거죠. 이게 뭐냐? 왜 가격이 올랐다? 바로 인플레이션 때문인 거예요. 매년 정부 플러스 전 세계는 적절한 인플레이션을 유지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요즘은 더 이제 심해졌죠. 요즘 보면 코로나 이후로 세계국에서 돈을 풀고 있기 때문에 화폐 가치가 엄청나게 떨어짐으로써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는 거죠.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제 아파트가 무슨 뭐 변했어요? 안 변했죠. 아파트는 점점 더 늙어가고 가치는 조금씩 떨어지는 것 같은데 가격은 어떻게 해요? 빵빵 뛰고 있죠. 빵빵 뛰는 게 이게 인플레이션 때문이에요. 인플레이션. 이 가격에 의한, 그러니까 디플레이션과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정부는 인플레이션을 원하지 않고 20년 전에도 그렇고 30년 전에도 그렇고 10년 전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유발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부동산을 왜 투자해야 되냐는 그 Y에 해당되는 거죠. 왜 투자해야 되냐? 우리는 인플레이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실물 자산을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가격 하락 상승에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자산 가격은 올라가기 때문에 이거를 보상받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실물 자산, 부동산이나 주식을 계속 투자를 해야 돼요. 자,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부동산을 투자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 지금 고점이라서 부동산을 사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확실하게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본인만의 기준, 저는 이렇게 기준을 세웠어요. 저는 옛날에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자산은 계속해서 모아가야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오히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편해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 부동산 가격에 연연을 하지 않고 돈이 생길 때마다 내가 살 수 있는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동산들을 사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가격은 이 가치가 변하지 않았음에도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 통화 정책에 따라서 충분히 많이 바뀔 수 있는 거죠.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면 인플레이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통화량 많이 찍어내고 있죠. 금리 지금 거의 뭐 0%죠. 시중에 돈이 풀렸다. 그만큼 현금 가치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실물 자산 가격이 계속 오른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투자는 뭐다? 바로 실물 자산에 투자를 하는 거다 라는 게 이제 프라이스 쪽 결론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계속 이제 프라이스, 가격만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또 가치를 얘기해야 되죠. 자, 가격이 변동성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럼 어떻게 해요? 부동산의 가치가 올라가면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이 가치는 하우의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냐 이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 가격은 저희가 뭐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저희가 뭐 통화 정책을 저희가 직접 개인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건드릴 수 없는 영역이에요. 건드릴 수 없는 영역이지만 예상을 할 수 있다. 아까 예상한 게 뭐였죠? 인플레이션 시대에 살고 있다. 미래에도 인플레이션일 거고 지금도 인플레이션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고, 그다음 부동산 투자를 하는데 어떤 부동산을 사야 되냐? 요거에 대한 게 이제 가치인 거예요. 이 가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자, 아파트의 가치. 자, 아파트가 가치 있다는 아파트가 이제 어떤 아파트죠? 우선 저는 첫 번째는 일자리라고 봐요. 일자리가 많은 곳에 있는 직주 근접이죠. 직주 근접 아파트. 뭐 강남이죠. 강남 아파트가 비싼 이유가 뭐냐면 일자리 좋고, 교통 좋고, 교육 좋고, 인프라 좋고, 환경 좋고, 조망 좋고. 이게 다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있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의 가치를 결정하는 거는 제가 볼 때 요 순이다. 첫 번째 일자리, 그 다음 교통. 교통은 이제 요즘 핫하죠. 이제 GTX가 핫하고, 그 다음 교육, 생활 인프라, 환경, 조망권이 있다. 그러면 이 가치 있는 아파트를 어떻게 사야 되냐? 저는 요즘은 거의 이제 약간 신도시가 대세인 것 같아요. 이 신도시가 대세라는 게 뭐냐면, 이게 처음 그 신도시가 만들어졌을 때만 해도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허허 벌판이에요. 일단 외곽에 있고, 그 다음 그 도시가 거의 이제 공사판인 거죠. 허허 벌판에 아파트 하나 딱 올라와 있고, 그래서 처음 이제 신도시가 만들어질 때는 이게 어떻게 되냐면 교통도 안 좋고, 교육도 없죠. 생활 인프라 없죠. 다 공사판이고, 환경도 안 좋아. 그래서 처음 이제 신도시가 만들어질 때만 해도 사람들이 좀 다들 부정적이었어요. 처음 동탄 신도시나 저 다산 신도시도 보면 처음에 미분양 무덤이었죠. 이 미분양 무덤이었던 게 뭐냐면 사람들이 다 생각하는 거예요. 저기는 뭐 10년째 땅만 파고 있다고. 저기를 왜 저 돈 주고 들어가냐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 나중에 이제 신도시가 완성될 때쯤, 보통 10년 이상 걸리죠. 보통 이제 신도시가 만들어지려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뭐 옥정 신도시도 이제 양주에 있는 거죠. 옥정 신도시, 동탄, 운정, 다산, 이 대부분들이 다 10년 전부터 시작한 거예요. 시작한 거고, 이것들이 지금에서 와서야 거의 대부분 이제 완공된 거죠. 거의 다 이쁘게 완공됐는데, 이 신도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계획도시다 보니까 우선 완공이 딱 될 때쯤이면 우선 생활 인프라가 엄청 좋아져요. 진짜 생활 인프라가 엄청 좋아지고, 환경 당연히 좋죠. 왜냐면 다 이렇게 이쁘게 했으니까. 조망도 좋아요. 왜냐면 주변에 이제 다 녹지지대이기 때문에. 그리고 중간에 보통 이렇게 신도시는 공원을 만들어놔요. 이렇게 공원 있고 호수 있고 엄청 이쁘게 또 잘 꾸며놨기 때문에 이 신도시 안에 들어와 있는 것만으로 동네가 깔끔해요. 그리고 또 아파트가 다 새 거잖아요. 새 거기 때문에 엄청 좋죠. 교육은 거기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이제 형성될 것이고, 그 다음 이제 딱 하나 없었던 게 있었죠. 바로 이 교통이에요. 원래 처음 이제 신도시가 생기면 교통이 없었어요. 왜냐면 또 외곽지대다 보니까 교통을 연결하기 힘들었죠. 근데 지금은 추세가 어떻게 되냐면, 이 신도시, 멤버드급 신도시가 만들어지면 여기 사는 사람들이 거의 한 10,000명에서 세대로 따질게요. 10,000세대에서 거의 2, 3만 세대까지 되는 거죠. 이 2, 3만 세대가 사는 이 도시를 정부에서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내버려 둘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 이제 지하철을 다 연결하는 거죠. 옥정도 보면 여기 GTX 신호선이 들어오죠. 덕정에 GTX 신호선 들어오고, 이제 옥정 신도시는 또 뭐가 들어가요? 7호선이 들어와요. 7호선. 처음 이제 신도시가 만들어질 때는 교통이 아무것도 없다가 거의 완공될 때쯤 되면 이제 교통이 들어오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 신도시는 초창기에 들어갔던 분들은 자연스럽게 이런 그 가치가 올라가는 거를 다 이제 드셨어요. 가격 상승분을 다 맛본 거죠. 그러니까 가격은 변하지 않을지라도 이 신도시 같은 경우는 아파트의 가치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간 거예요. 어쨌든 신도시 같은 경우는 초창기에 들어가면 교통, 교육, 인프라, 환경, 조망이 점점 좋아지기 때문에 이런 가치 상승분을 다 누릴 수 있다.
라는 거고, 그럼 신도시가 아니면 그럼 어떻게 그러면 투자를 해야 되냐라고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죠. 아파트의 가치가 미래에 올라가는 아파트를 사야 된다. 일자리, 교통 이런 게 나의 아파트의 가치가 올라가는 아파트를 사면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제가 예를 들어놨는데 추가 교통이 들어온다. 그럼 어떻게 돼요? 자, 원래는 내 가치가 뭐 1이었다고 치면 교통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나의 아파트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가격이랑 상관없이 뭐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이랑 상관없이 어쨌든 나의 아파트의 가치가 올라가는 일인 거잖아요. 교통이 들어온 게. 그래서 요즘 핫한 게 뭐예요? GTX죠. 엄청난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이게 진짜 엄청난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모든 그 시에서 발벗고 나서서 GTX를 유치하려고 하는 거고, 그다음 GTX, KTX 모든 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아까 보여드렸던 그 요 순서, 요게 이제 추가되면 추가될수록 본인이 사는 아파트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를 살 때는 미래에 요게 추가가 그러니까 가치가 올라갈 만한 아파트를 사면 되는 거예요. 주변에 아무 호재도 없는데 아파트를 산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아무 호재도 없는 아파트를 사면 그냥 인플레이션에 의한 가격 상승만 기대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다음 주거 환경이 변한다. 주거 환경이 변하는 건 뭐냐면 재건축, 재개발이죠. 특히 가장 큰 주거 환경이 변하는 게 이제 재개발인 거죠. 완전 어떻게 보면 그 낡아 빠진 빌라, 그다음 그 엄청 좀 가기 싫어하는 할렘인 동네가 싹 다 밀어버리고 새로운 아파트가 땅땅땅 들어오면 원래 좋았던 입지에 새삥 건물이 들어오니까 엄청난 이제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그럼 일자리 들어온다. 대표적으로 뭐 삼성 반도체 공장 평택이죠.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 처인구 원산면 이런 데 이제 일자리가 들어오면 어쨌든 나의 아파트의 가치가 또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면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다음 대형 공원, 상업지구가 들어온다. 아까 그런 환경이 좋아지는 거죠. 화서역 같은 경우는 스타필드, 엄청난 상업지구가 올라가는 거죠. 유평공원. 그러니까 이게 공원도 들어오고 상업지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나의 아파트의 가치가 어떻게 돼요? 올라가는 거예요. 미래에 가치가 올라가는 아파트를 저희는 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 결론을 드리면 첫 번째, 저희가 컨트롤할 수 없는 가격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계속적으로 인플레이션 시대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도 인플레이션 시대고 폭락 상승, 그러니까 이거에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폭락 상승에 연연하지 말고 돈이 생기면 실물 자산을 계속 투자하라. 이게 첫 번째죠. 이게 첫 번째고, 그다음 두 번째, 그럼 어떤 아파트를 살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파트의 가치가 올라가는 입지가 좋아질 아파트를 구매해야 된다 이거죠. 진짜 지금 같은 시대에 투자를 잘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그 늪에 빠지면 안 돼요. 여기 이럴 때일수록 냉정하게 구매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 지금 인플레이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이게 자산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그 나의 아파트의 가치가 올라가서 가격이 올라가는 건지, 그냥 옆에가 다 오르니까 다 올라가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구분을 잘 못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왜냐면 구분을 못할 수밖에 없죠. 지금 뭐 다 오르고 있잖아요. 지금 또 공시가 1억 미만 빌라 지금 싹 쓸고 다니고 있죠. 싹 비규제 분양권들도 엄청 오르고 있죠. 지금 뭐만 하면 쭉쭉 오르기 때문에. 근데 이 쭉쭉 오르는 현상은 인플레이션 때문이에요. 부동산이 가치가 올라간 게 아니란 말이죠. 이 가치가 올라가서 오른 게 아니라 인플레이션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아파트를 살 때 잘 판단해야 되는 게, 이게 옆에 아파트가 오르니까 내 아파트가 오른다고 생각하고 사면 안 돼요. 이 아파트 가격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오르는 건지 아니면 이 아파트의 가치가 좋아지면서 오르는 건지를 정말 잘 판단해서 투자를 해야 나중에 하락기에 이거를 버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그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어쨌든 거품이 빠진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부동산 전반적으로 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올라간 가격은 이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떨어져요. 반대로 가치가 올라가서 가격이 오른 아파트들 있잖아요. 뭐 GTX가 추가된다거나 아니면 주변 환경이 좋아져서 이런 것 때문에 오른 그 아파트들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오른 가격 때문에 떨어지더라도 그 떨어지는 가격폭이 적다는 거죠. 모든 아파트가 오른다는 거품을 눈앞에서 걷어내고 그 아파트의 본질을 보려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 아파트의 본질을 보고 가치가 올라가는 아파트를 구매를 하면 이 가치에 대한 상승분 플러스 인플레이션에 의한 상승분까지 같이 먹을 수 있는 거고, 나중에 하락기 때도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상승분만 떨어지는 거지 이 가치가 올라감으로써 발생한 가격은 떨어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도 앞으로 이런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부동산이 아닌 이런 가치에 집중을 해서 이 가치가 올라갈 만한 아파트와 입지, 그런 물건들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면서 여러가지 컨텐츠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상이 좋아였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